예. 안녕하십니까, 홍익입니다. 제가 안 들립니까? 들리죠? 예. 가까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정도 공간에서는 조금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혹시 안 들리시면 항상 안 들립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맡은 주제가 지금 여기 기독교의 시각에서 하버마스와 함께하는 동서양 문명대화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정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이 주제를 못 받았을 겁니다, 학교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기독교자 북등롯에 대해서 살짝 피하다가 제가 놓친 인생 기회가 한 2번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본래 이걸 이삼열 선생님께서 하시려고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밀었을 때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어떻게 저한테 일이 와 있어갖고 이제 맞고 나서는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이거 참 제가 대충 읽기는 했지만서도 이게 완전히 정확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증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하나의 기회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충 읽었던 것을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쪼여보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일생 독서 중에, 고전 독서 중에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AI를 투입해갖고 검증을 시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AI가 대체로 어떤 사람은 AI에 관한 책을 갖다가 한 권을 썼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다 폐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제미나이 플래시를 갖고서는 투입을 해보니까 상당할 정도로 동감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하버마스가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원본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원본은 나와 있는데 대체로 1700쪽이 넘어 있다고 되는데, 저는 신기해갖고 한번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독일어 원본 기준으로 해갖고 반트츠바이 해서 일본이 824쪽이 됩니다. 그 제목이 뭐가 되는가 하면 The Occidentale Constellation from Glauben und Wissen, 믿음과 지식의 세왕적 성자인데, 저는 제가 이걸 갖다가 번역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도 글라우벤 und wissen을 믿음과 지식으로, 신앙과 지식으로 해야 될지 믿음과 알로로 해야 될지를 아직은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믿음과 암 또는 신앙과 지식으로 말하자면은 번갈아가면서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유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책은 명백하게 현대 이전이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사고와의 대결을 연대해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글라우벤을 우리가 영어에는 페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지식은 knowled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현대 이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믿음과 암 또는 신앙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트츠바이 말하자면 이 권은 900쪽이나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버마스 본론장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 철학사를 갖다 싸그리 긋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제가 이성적 자유. 그러면서 부제가 뭐가 되는지 여기 보면은 Führen des Diskurses über Glauben und Wis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과 지식에 관한 담론의 자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버마스가 디스쿠스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논변으로 번역을 하고, 디스쿠스를 논변으로 번역 안 하면 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보다 머리 좋은 학위 논문 소지자들이 그 말이 나오면 다들 뭐라 그런가 하면 번역을 안 하고 다 디스쿠스라고 써놓는 바람에 제가 이거 지워먹지도 못하고 해서 억울하게 몇 건 통과시켜준 적은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만큼은 하버마스가 디스쿠스 내지는 디스코스를 논변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담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오늘 기여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한상진 선생님은 애매하게 1700여 쪽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일자리까지 맞춰 1724쪽이라고 하는 아주 완전히 이건 벽돌 두께입니다. 벽돌도 이보다 더 아마 두꺼운 벽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제목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제목 붙이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본래의 제목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뭐가 되는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탈형이상학적 사고의 계보학을 위하여. 그래서 키워드 2개 들어갔습니다. 탈형이상학 그리고 계보학. 그런데 거기 뒤에다가 또 뭐라는가 하면 철학의 역사라는 것 또한. 근데 여기에서 아이네 게시테 여기서 아후 아이네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보통 이걸 갖다가 마음 편하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하고 그냥 또 다른 역사, 또 하나의 역사 이러는데 저는 이거 번역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며칠 걸리고도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아부 아이네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저게 본래 제목이었는데 주룩함프 출판사에서 저 제목을 갖고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7년 동안 계기고 앉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뭐가 되는가 하면 딱 제목을 하나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구 아인의 게시트 네어 필로소피 이거를 저는 또 번역을 2가지로 해놓고 나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또한 역사 아니면 철학의 역사라는 것도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이진우 선생님 같이 탁월한 독일어 감각을 가지신 분하고 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판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양반 제목이 철학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 게시에 대한 필로소피 또는 더 히스토리 오브 필로소피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에 또 하프마스 나름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이름의 키워드가 첫째 아이네 게시테 역사 아이네 게시테에 하나의 역사 그런데 독일어 부정관사의 아이네가 실질적으로 숫자 뜻도 있지만 부정 uncertain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필로소피 하나하나마다 역사라는 것이 하나씩 붙어 있다. 이럴 때는 독일어에서 게시테의 본래 어원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얘기라는 것 역시 이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책에 수미일관한 키워드가 나하 메타피시스 땡켄 제가 독일어 좀 안다고 영어는 생략해냈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포스트 메타피시컬 땡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하 메타피시스 형이상 이후의 사고 할까 하다가 이걸 그냥 탈형이상학적이라고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하니 또 계보학을 갖다 놨어요. 게네알로기라고 했는데 이건 저 다 아시겠지만 니체적인 어원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그 말 어디까지 했는지 끝까지 추적해갖고 네 본색을 끝까지 밝혀보고 말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틀을 뭐가 되는가 하면 신앙과 지식 이래놓고 제가 줄줄이 갖다 늘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아직까지 뭔가 정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어떤 시대의 철학이든지 간에 현대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하버마스가 해놓은 담론 이전에서 나온 얘기는 현대 이전에는 신앙 또는 종교에 의해서 대변되는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갖다가 안정되게 뭔가를 공급하는 알미라는 게 있다. 또는 신앙과 지식 또는 아주 말하자면은 저런 지식에만 역사에만 국한시켜놓고 번역하면 종교와 과학.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너무 현대적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 4가지 키워드가 여기에서 하버마스가 이걸 갖다가 쓰는데 제가 볼 때 하버마스가 이 책 이전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이론서가 2012년에 나온 탈형이상학적 사고 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고라는 말보다 사고 치는 말이니까 사유라는 말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어쨌든 탈형이상학적 사고를 2012년에 내놓고 나서 7년 동안의 철학책 안 내놓고 딱 그 안에 말하자면은 정치 지필집만 한 번 딱 내놓고 나서 7년 동안에 여기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런데 이 아후 아이네 게시티 되어있는 아후 아이네라는 제목의 연어를 이 양반이 또 굳이 밝혀놔요. 뭐라고 밝혀놓느냐면 헤르더의 유명한 에세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헤르더의 에세이가 뭔가 했더니 아후 아이네 필로소피 되어 게시테 쭉 하고 그걸 해놓고요. 내가 밀동대학 멘시하이트 해서 1774년에 나온 요한 고트프리 폰 헤르더
헤르더는 어쨌든 칸트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런 제자들은 골치 아프죠. 선생만 들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끝까지 선생하고 대립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인간성 형성으로 가는 역사에 대한 또 한 철학, 이렇게 해서 역사 철학책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찬승 선생이 인류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역사 철학이라고 2011년도에 한글 고전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저기다가 똑같으라고 하지 않고 제에다가는 완전한 동치를 갖다 놓고 저 밑에다가는 비스름하다라고만 해서 만약 안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책 내용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마다 각각 달라졌다 해갖고 유대서부터 로마, 그리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사적으로 에벤시하이트 또는 휴머니티가 되어내온 것. 그런데 문제는 그 빌딩을 갖다가 저는 이걸 형성인데 독일어는 당연히 빌딩은 교육이죠.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에듀케이션이라는 뜻보다는 포메이션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헤르더는 그걸 갖다 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그 나름대로 인간성이 형성되어 온 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 철학을 해보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헤르더의 이 저작은 실질적으로 현대에 와서 철학 내에서 분과 학문으로 나온 역사 철학의 비조 중에 한 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버마스가 비겁하게 헤르더를 끌고 와서 자기를 헤르더 국가 동리에 놓으면서 아까 보면은 그 저기 영상을 보면은 그 하버마스 선생님 되게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아주 여지없이 오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2레벨, 헤르더 그 밑에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갖다가 딱 붙여놓고 대신 뒤집어 놓죠. 아우 게시테 대어 필로소피라고 해서 이걸 필로소피와 게시테는 딱 한치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다고 철학사냐? 철학사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라고 할 때 이때 저 양반이 했을 철학 통사를 갖다가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결과적으로 철학이 단지 여러 학문들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학문분과에 지나지 않는데 현재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동국대학교 철학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항상 백과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1999년도에 철학 교수가 처음 됐을 때 전국대 철학과가 65개였는데요. 지금은 딱 2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철학사 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동서양 문명대화 이전에 이분이 진짜 갖고 있는 문제는 내가 평생 철학이라는 걸 해왔는데 무엇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의 과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되는가라는 메타이론적 문제. 내가 철학을 했는데 철학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과연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유용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분명히 하버마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자기에게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손수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하버마스 마지막에 그랜드 드림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뭐가 되는가 하면 각 문명권 그리고 각 시대에 철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있게 되면 그 철학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철학을 소재로 해서 일종의 하버마스는 철학적 자기 자신의 철학에 대한 철학적 자서전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걸 자기 확인 내지는 인류에게 확인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철학을 갖다 이해할 때 아주 말하자면은 튼튼한 틀이 뭐냐면 탈행위상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는 사실은 우리 그 이진우 선생님이 먼저 번역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본이 나왔을 때 탈행위상학적 사고 1, 2를 다 번역하자 이래갖고 번역을 해서 그걸 착수하려고 했을 때 이 책이 딱 나와갖고 손에 딱 잡아보니까는 탈행위상학적 사고를 갖다가 일단은 2012년도에 해놨는데 7년 동안 침묵하고 나왔던 책에 말하자면 애초의 제목이 탈행위사학자의 계보학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게 되면 탈행위사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적 사고 같은데 이 양반은 이것을 갖고 뭐가 되는가 하면 철학사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일종의 말하면 자기 철학의 최종 성취물로 입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철학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밝혀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철학의 필요성과 그 의해서 1차적으로 현대 이전에는 철학을 한다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그 시대에 대해서 벤트 빌드, 다시 말해서 그 시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세계상을 갖다가 제공하는 월드 픽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월드 픽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종교적으로 동기지어진 강력한 믿음의 내용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이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비록 그때는 하나는 사실은 종교라는 명칭 자체도 릴리지언이라는 명칭 자체도 현대적인 용어죠. 그전에는 그냥 신앙 내지는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의 동기와 삶의 모함물을 합친 각 시대의 담론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버마스의 이 책을 갖고 철학서 공부를 시키면 제가 볼 때 100전 100패 대학원 시험에서 떨어질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되죠. 단지 뭐냐, 그 시대에 뭘 믿어갖고 뭐 때문에 믿음을 필요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을 채워 넣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현대 이전에는 철학하면 명백히 뭐가 되는가 하면은 형이상학이, 현대 이전의 철학은 명백히 형이상학인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버마스가 동양서양을 갈려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그렇다. 차라리 현대 이전과 이후를 갈랐어야 되는데 현대 이전에는 사실은 동서양 철학 모두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철학은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형이상학은 근본적으로 뭔가 하면 현대 이전에서 한마디로 세계상의 학문, 디센샤프 데어 벨트빌더. 세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렇게 세계는 돼 있으니까는 너는 요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형이상학이 실질적으로 철학의 공통적 장르였고 그거는 형이상학이란 말을 같든 안 같든 동서양 모두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일단 하버마스는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각 문명에 걸쳐 갖고 했을 때 제가 하버마스의 서문을 읽어봤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런데 17세기 서양에서 자연과학의 등장과 더불어서 형이상학은 더 이상 말하자면 무의미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필요가 없어져요. 말하자면 모세의 기적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갖다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 밑에 철학의 필요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핵심 언어를 딱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90년 동안 철학한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확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거의 말하자면 만능 홈런에 해당하는 건데 뭐냐,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뭘로 알고 세계가 먼 것에 과해서 합리적으로 해명한다 하는 거는 어떤 알미 있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믿음이 있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이진우 선생님이 지금 훨씬 더 앞서 나가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대든지 자기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이건 이제 현대죠. 근데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라도 어쨌든 자기와 세계에 대한 각종 정보와 또는 여러 가지 보도들, 리포트들이 있어갖고 이것들이 전체 뭐냐, 하나의 지식 구조를 이룬다. 디센스 코스모스를 이룬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말하자면 구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공동체 어떤 문명권들 그것을 움직이는 지식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식 의저에 대해서 우선은 인간들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은 전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표상, 두 번째는 같은 시대를 사는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와 같아서 각 개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지식 우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계몽 내지 각성, 아우프클레어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쯤 하버마스의 언어를 갖다가 끌고 보니까 이 양반 계몽주의를 갖다가 계몽주의 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말하자면 인간의 그걸 한다. 이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그 모든 시대 각각에는 일정 규모와 전달 속도와 그리고 안정성을 일정 기간 담보하는 지식 구조가 형성돼 있고
이 지식구조와 자기와의 유의미한 연관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익셈이라는 철학이라는 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때그때의 형이상, 말하자면 독일어로 하면 예바이드게 메타피직.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어떤 특정 학문이라기보다 이 지식구조와 자기와의 관계를 총괄하는 하나의 그때그때마다의 세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과 알미라고 하는 보다 중립적인 언어 안에 하게 되면 각 시대별로 탈형이상학적 사고는 작동돼 왔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멋지려고 하는데 제가 말로 이상분네. 예? 말로 이상분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경수 씨, 제가 큰 거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제가 그쪽으로 레이저를 쏠 뻔했습니다. 멋있게 지금 딱 결론이 나오려고 하는데, 더 하라는 얘기가 저기 한상진 선생님을 좀 막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타이형이상학적 사고를 갖고 각 시대에 대한 철학을 재구성해낼 수 있다 했는데, 문제는 저겁니다. 타이형이상학적 사고가 뭐냐? 타이형이상학적 사고가 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버마스는 이성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말을 저 말로 일단 개념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이상학의 첫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태든지 간에 통일된 하나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통일된 하나는 어떤 때는 하느님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조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법비일 수도 있고, 달마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통일된 하나가 아니라 복잡 다양한 상호 연결망, 네트워크로 파악을 하자. 이게 타형이상 사고 1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채로운 음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일성을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성을 갖다가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우겨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갖고 하나 상호 연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본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질주의를 부정합니다. 대신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갖고 끊임없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반성해 나가는 것. 따라서 본질주의 대신 절차적 합리성에 있어서 모든 지식은 일단은 유보적인 상태를 갖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언어학적 전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주관이 아니라 서로 담화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로 패러다임을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통 우리는 철학한다 그랬을 때 생각한다는 걸 염두에 두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철학이다. 근데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모든 보게 되면 경전들은 다 뭡니까? 성인이라는 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수다 떨고 밥 얻어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블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진리 합리성.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과 논변을 통해서 상호 이해 도달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falsifiability,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제가 볼 때 저 아도르노가 살아있었으면 한 방 걷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자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만학의 왕이 아니라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게 되면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업무를 대신해주는 이런 해석자와 대리행정관. 근데 이거 번역해 보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버마스 아는 분들 사이에 자유롭게 통하는 건 인터프리터하고 플라츠할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들이 가치를 많이 깎아놓고, 대신 일상 외적인 것은 반드시 생활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버마스 탈리나우스학사고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초월적인 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일상생활과 연관시켜보면 그게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뭔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자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어디를 합칠 수 있는가를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일형이상학적 사고는, 이건 하버마스보다 내가 한 걸음 더 나간 건데요. 타일형이상학적 사고는 그 자체의 역사에 나타나는 각 시대의 철학의 근원을 해명하는 철학함의 범시대적인 작동 기제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일형이상학적 사고를 현대적 사고로 특징짓지 않고 현대 이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 이후에도 통할지 모르겠느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뭐라고 하기 전에 좀 그러셨으니까는 추모하긴 합니다만은 좀 참고한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고대판 탈형이상학적 사고가 제일 먼저 작동한 것이 바로 기축시대고, 따라서 이 기축시대에서는 뭐냐면 미토스에서 로고스, 말하자면 어떤 신화에서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 안으로 인지 돌파를 한다. 브레이크 스루를 한다고 그러죠. 브레이크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표상 안에다가 그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전부 쓸어 담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의례를 거행한다. 이게 이제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의 의례를 뭘로 보는가 하면은 일상적 세계에서의 통합을 발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를 갖다가 하보마스는 프레이브스크라프트 통합적 각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네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잘 살아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기축시대 이후 나타난 종교는 그 자체가 그 시대의 객관정신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를 뭘로 해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까지 이르는 어떤 종교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각 종교를 갖다가 말하자면 파탄한 걸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이 양반은 뭐가 되는가 하면 종교적 정승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온 가정으로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타파해야 할 전현대적이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말하자면 거의 500~600페이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굉장히 화가 나서 제가 이제 AI를 좀 투입을 해봤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되느냐. 보편적 인간 존엄성, 평등, 자유 이런 게 다 성경 안에서 해석해 나올 만하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개념이 어떻게 되는, 이게 참 굉장히 탁월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면 부동의 원전자나 일자의 개념을 인격 지식과 합치시킴으로써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을 힘과 의사상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을 시켜버린다. 아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고대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 숭배, 초월 이랬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하버마스는 믿음과 알의 존재에서 믿음은 기독교적인 어떤 하느님 믿음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적인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인간의 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보편주의가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세 번째 중세에서 근대로 할 때는 이미 말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오캄의 유명론에서 현대 과학의 나올 수 있는 태도가 그 안에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기서 재밌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앙을 주체의 단위로 얘기를 함으로써 현대적인 자율적 주체의 관념을 탄생시켰다 하는 걸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칸트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 정치적 유산은 결과적으로 평등, 연대 이러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하느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가 사회적 연대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종교의 의미 생산력은 나중에 형이하학적 또는 뭐로 되는가 하면 일종의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전환한다. 이름으로써 뭐가 되는가 하면 탈형이사학적 사고로 번역이 갔는데 따라서 이럴 때 철학과 종교는 각기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나머지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대의 기획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참조해야 될 사고의 동반자다. 그러면서 종교적 유산을 망각한 이성은 인성이 고갈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싸가지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성을 거부하는 신앙은 근본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양아치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양반은 탈향이사학적 사고를 역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한다 하는 여기까지는 아마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띄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탈향이사학 사고가 가지고 있는 개보학적 배타성을 갖다가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표준이 서구적인 어떤 부분이 표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 같은 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비서구권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 뒤에 저 뒷부분에 자세히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버마스식 그 이성의 보편적 이성은 괜히 소구 경험을 갖다가 해놓은 일종의 지방적 이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주로 비서구권 철학자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소구권 철학자 내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테일러나 그리고 하버마스의 수제자로 되는 에이 알런 같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하버마스의 그런 이성은 식민주의의 이와 같은 부분을 은폐하고 있는, 말하자면 비서구권의 말하자면 착취와 비인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아까 저기 유승무 선생님이나 아니면 앞에 우리 박영도 선생님이 너무 말하자면 하버마스가 동양 다른 거 너무 적다 이랬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없죠. 전혀 없죠.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래서 AI에다가 풀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는가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거는 딱 써놔요. 하버마스가 이슬람을 포함했다면 이슬람 교육 경로는 강력한 율법적 보편주의를 통한 현대적 자율성이 강구다. 제가 이거 딱 듣자마자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말이야 방구야. 강력한 율법적 보편주의하고 현대적 자율성하고 어떻게 합치가 됩니까? 말을 연결해 놨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이슬람적 근대성인데 사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슬람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 세속주의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사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탈향해석 사고 2번에 하버마스가 왜 종교 문제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대건 9.11 테러라든가, 더군다나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며칠 전에 그 자리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거예요.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슬람은 저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AI는 하버마스를 했는데 그럴듯한 오답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럴듯한 오답을 해요. 역시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그야말로 저희 알량한 그 독곡을 그냥 보고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20분 하실 줄 알았더니 30분 넘어가셨네요. 그럴 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셔서 맨 앞쪽에 오전 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토론자들의 시간을 좀 줄여서 한 7분 정도, 10분 내에 10분 내에 해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네, 워낙 홍길 선생님께서 탈형이사적 사유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완연을 하셨고, 그 책하고 이번에 19년이라는 책하고는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어디서 논평을 이의를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 선생님이 이제 강조한 점이 특히 탈형이상학적 사고의 정당성과 효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신앙과 철학의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자신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보다 종교 전반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이해하고 있는 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솔직하게 해서 제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 다는 읽을 수도 없어요. 1700페이지인데 읽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는데 그냥 스키핑하면서 겨우 한 300페이지 읽으면서도 워낙 그 종교 문제에 대한, 제가 또 원래 신학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너무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좀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이렇게 막 뒤져봤습니다. 정말 무엇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드는 질문은 뭔가 하면, 이 양반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저서를 하고 정말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90 가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런 책을 다시 썼을까.
그 의문이 이제 계속 났고, 그 책을 홍 선생님은 막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철학사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철학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철학의 역사와 철학사가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어요. 난 같은 뜻을 씁니다. 철학의 역사는 철학사다. 그래서 아우카인의 게시테 대 필로소피에서 또 하나의 철학사라고 쉽게 그냥 알기 쉽게 저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문제는 홍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토록 많은 철학사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철학사를 써야 했을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며 일반 철학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입니다. 그가 애초에 생각했던 제목이 탈행위상학적 사유의 계보학을 향해 신앙과 지식의 담론에서 본 또 하나의 철학사라는 긴 문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 철학사와 다른 특징이 철학적 지식에 미친 신앙과 종교의 영향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철학사를 써보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전에는 갖지 못했던 신앙과 종교의 영향과 의미에 관해서 이토록 비중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의 철학이 무시한 종교적 뿌리를 되찾아 생활세계에 미친 가치와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새로운 철학사를 쓰게 된 계기와 동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한 늙은 철학 교수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과 읽었지만 잘 살펴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또한 저자들의 삶의 환경도 고려하면서 다시 읽어보게 되니까 철학사를 새롭게 써볼 엄청나며 무모하기도 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배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자란 쾰른 근처 굿머스파크에서 당시 아버지는 시상공국장이었고 할아버지가 개신교 목사며 목회 연수 원장이었다는 가족 환경에 대한 추억이 있었을 겁니다. 15살에 히틀러 소년단 히틀러 유겐트에 편입되어서 베스트팔에서 반년 동안 복무했던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하이데가의 형이상학 서술을 읽고 세미나의 수강 학생으로 대가의 면전에서 노골적인 비판을 했던 추억도 있었을 겁니다. 60년대 말 혁명적 학생운동을 좌파 파시즘으로 비판했다가 이들에게 부르주아 반동 지성인으로 몰려서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직을 떠났던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의 체험들을 반성하며 철학 서적들을 다시 읽었을 때 메마른 철학사가 아닌 삶의 현실과 직결된 생동하는 철학의 역사를 쓸 의욕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자신과 철학자들의 삶의 세계, 생활 세계를 반성하면서 일생 매달렸던 철학이 발전해온 역사와 계보를 다시 성찰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만든 목적은 홍 교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철학의 장래, 철학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메타 이론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메타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마스는 오늘날 철학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서문에서 실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 과연 장래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의 방식으로 즉 개념 분석적인 작업이나 하고 자신의 과거 역사만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학과로서 철학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항상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만들어내던 시대는 이미 17세기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항상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합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하고 또 인간의 삶의 방향 설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지식과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적 계몽과 구원의 길을 모색한
역사와 역정을 철학사에서 찾아보겠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서양 철학이 발전해온 역사와 계보를探索하면서 왜 하필 신앙과 지식, 종교와 철학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을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적 플라톤주의가 성립된 이래로 그리스 철학적 유산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신앙과 지식의 영향관계에 대한 담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담론을 실마리로 해서 하버마스는 철학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 형성의 개념 작업을 통해서 기여했는지, 또한 철학의 본질적 내용을 종교적 전승에서 획득해 논증 가능한 지식으로 변형시켰는지를 트랜스포미를 탈형이사학적 사유의 계보학으로 밝혀내보려고 한 것입니다. 칸트나 헤겔이 즐겨 쓴 이성적 자유나 실천이성, 보편적 도덕 같은 철학적 개념들도 성서나 종교적 근원에서 유래했지만 탈형이상학적 사유의 의미론적 삼투 과정, 세만티슈 오스모제를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비판 이론이라고 주장했던 초기의 하버마스는 종교를 독단적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했는데, 인생 말기에 와서 그는 종교의 유산 속에 담긴 창의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규범, 또한 구원의 기능을 철학이 탈형이사학적 사유 속에 전유해서 실천 철학의 토대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칼 야스퍼스와 존 롤스의 적극적인 종교 철학을 원용해서 종교를 객관적 정신의 현재적 형태로 인정해야 하고 진리와 가치를 향한 경쟁의 상대자로 받아들이면서 종교적 전세에서 배우며 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사회가 현대화할수록 세속화가 증대한다는 태제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 세속화가 된다. 그래서 그 세속화라면 종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탈종교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대사회가 탈세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쓰고 있어요. 엔트세쿨라리즘이죠. 이 말 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뭐 이런 것이 미국에도 드러나고 일본에도 드러나고 우리나라에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탈세속화 문제와 종교의 문제에서 굉장히 긴 얘기를 쓰고 있는데 뭐 깊은 얘기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세계 종교들은 신성한 대상에다가 인지적인 돌파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각인해서 프레빙스 카라트라고 그랬죠. 각인해서 세계를 해석했고 생활세계의 요구와 규범적 질서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당대의 객관정신이었다고 하버마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에도 철학의 세속적 이성은 종교적 목소리를 배척하지 말고 그 안에 각인된 창의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며 상호 학습하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 교수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탈형이사학적 사유의 정당화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탈형이사학적 사유는 비형이사학적인 사유나 반형이사학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탈형이사학적인 탈이라는 의미가 형이사학적인 사유에서는 벗어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사학적인을 반대할 것도 아니고 형이사학적인 사유를 아닌 것도 아니다. 사실 뭐 칸트가 굉장히 형이사학을 비판하고 반대했지만 그 속에 얼마나 형이사학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하버마스가 파악해서 이 용어를 not metaphysical thinking이라는 이 용어로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홍 교수께서 이제 탈형이사학적인 사유 1권을 다 번역했으니까 저도 이제 목차만 번역할 겁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두꺼운 봤는데 저도 이제 그것하고 이걸 조금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철학사를 이 탈형이사학적인 사유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쓴 게 아니라 쓰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10여 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이 되면서 특히 9.11 사태 나고 종교 문제가 굉장히 하니까 하고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종교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거 다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2000년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진지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을 다 보셨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PT 준비되기 전에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하버머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해인사에서 종린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것을 제가 그 당시 통역했고 불국사 선프람 우리 한상혁 교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제가 하버마스 교수에게 질문드린 게 있어요. 그 당시 내가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번역했을 때인데 당시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형이상학인 전제 조건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렇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탈형이상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질문에 나왔지만 비형이상학도 아니고 반형이상학도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교와 형이상학에 관련된 좀 심도 있는 책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기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초기 철학부터 후기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라서 오늘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딱 10분이죠? 어디? 10분. 네. 저는 100분 하셔도 좋습니다. 네, 10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홍윤기 교수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의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뭐 하버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제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동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그렇다면 하버마스 교수의 어떤 철학적인 유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이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논평을 해봤습니다. AI 시대 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논평 제목을 달았는데요. 또한 하나의 역사가 던지는 질문은 지식의 의미를 대체할 수 없는 시대의 의미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기 교수님의 그 발표문의 핵심 논지는 무엇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의 과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 전체의 책이 이렇게 보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철학의 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좀 하버마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적 유산을 계승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버마스 교수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철학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지, 뭐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철학을 정반대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현상 속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서양 철학의 역사는 여러 가지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인지구조, 의식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학문보다도 탁월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우리는 점점 더 작은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공과학문이 무지 발전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채워주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철학이 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지식이 인간에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존엄, 민주주의, 책임, 연대와는 도대체 이러한 지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신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돌아가면 예컨대 이제 하이데거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고 근대 혁명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된 상태에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논하는 것이 1700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형이상학적 사유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라 하면 형이상학의 폐기도 아니고 또 형이상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리자면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모든 철학자는 인터프리터인 거죠. 번역자인 거죠. 마치 서양의 중심적 가치가 유리 기독교적 전통에서 보존된 그런 의미 자원을 유의적절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동양적인 전통, 유교, 불교, 도가의 의미 자원을 인공지능 시대에 적절하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겨진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종교와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자원, 이게 sense resources라는 게 무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번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학 내에서 이런 번역 작업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보캐블러리, 어휘들이 있는데 이런 세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이상학적 의미 자원을 누구나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속적으로 번역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마스가 소위 서양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신앙과 지식, 유명한 해겔의 논문 제목이잖아요. 신앙과 지식의 변증법적인 합숙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시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번역되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좀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탈형이상학적 사유가 과연 AI시대의 의미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700쪽에 들어가 있는 그 정서는 되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좀 우울함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학술적 토론의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이제까지는 항상 변증법적 그 말은 우리는 잠재력의 긍정적 발생사를 연구하는 것이 변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왜 탈형이상학적 사유의 계보학이라고 얘기했을까? 계보학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버마스가 그렇게 싫어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저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프리드리히 니체와 미셸 후코가 많이 사용하던 거거든요. 계보학을 여기서 깊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이 발전시킨, 인문명이 발전시킨 잠재력의 부정적 발생사예요. 부정적 발생사. 우리가 그러니까 니체 간단하게 얘기 들면 오늘의 21세기에 호모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호모주의의 씨앗은 근본적으로 서양 형이상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버마스가 계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탈형이상학적 사유에 이르는 길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서양에는 서양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따라서 다양한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도 이런 사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반복론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의 환원 문제예요. 의사소통적 합의성은 정당화 가능한 규범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형이성학은 절대 진리를 규정했는데 절대 진리라는 것이 세속적인 과정, 학습 과정을 통해서는 상호 이해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의 근사한 가치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늘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그것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서구 번역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서도 듣고 이 발표 뒤에서도 우리가 듣겠지만 유교가 가지고 있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충분한 의미 자원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인지와 지식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맥펄러의 지식 대가곡선을 보시면 1945년도까지는 예컨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나는데 한 세기가 걸렸다고 그런다면 지금 어느 정도 걸리는데 13개월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미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다시 세속화로 가서 종교에 기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이해 인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하버마스의 관점이 과연 오늘날 페이크 뉴스, 포스트 트루스, 수많은 조작 행위가 가능해진 시대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의사소통적 이성, 의사소통적 자유 또는 이성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이 의미 구성의 합리적 절차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미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남는 무릎 그리고 미완의 계획 하버마스가 계몽에 관련된 미셸 후코랑 같이 발표한 논문에서 계몽을 미완의 계획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성의 합리적 학습 과정을 신뢰를 하는데 의미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형이상학적 절대적으로 복귀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종교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요즘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게 더 심각하게 와닿는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쪽에 6년 전에 저는 책을 읽었는데 읽고 여전히 남는 그리고 회의적이면서도 비판적이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버마스가 적어도 자기 철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틀 안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하버마스가 위대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냥 읽어드리면 의사소통적 이성의 형식주의가 의미의 실질을 다 달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철학적 기획을 미완으로 남겨놓았다는 점이 하버마스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미완의 기획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기 선생님 두 분 토론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이삼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탈형이상학적 사고가 반형이상학적 사유나 비형이상학적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볼 때는 방금 이진우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탈형이상학적 사고라 그래서 형이상학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학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영역으로 그 나름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의미 문제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도 저기 우리 이진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다가갈 때는 그냥 의미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각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프클레rum을 갖다가 제가 볼 때 그걸 우리가 보통 계몽 또는 각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약간의 불교적 요소를 얘기하면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인간 각자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버마스 그 벽돌 두께 같은 책을 보면서도 끝까지 화두가 남아있는 것은 형이상학 밑에는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버마스가 꽉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참 저로서도 다시 한번 철학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탈형이상학적 사고는 반형이상, 비형이상할 필요도 없지만 뭐 문학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핵심은 뭐냐? 의미와 관련된 모종의 작업을 우리 철학은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자면 감당해 줄 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진우 선생님은 아마 이권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리형이상 사고 뒤에 보면은 그런 탈리형이상 먼저 나온 거기에 철학은 문학인가라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버마스가 당연히 의미를 다루는 데 있어갖고 철학은 예술이나 말하자면은 문학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술이나 문학은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거를 소통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논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느 면에서는 과거, 현대 이전에 철학이 세계관 정립에 기여하고 있던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세계관 정립으로서의 철학을 끝까지 현대까지 붙잡고 있다가 와야 될 것이 막스레닌주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은 의미를 파악해서 소통해서 마지막으로 각성을 각자에게 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고 반형이상학이라고 해서 또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한 탈리형이상 사유 2번에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면서 왜 이슬람 종교를 이 책에서는 안 다뤘을까 이게 계속 의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번역해놓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은 탈리형이상 사고 2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예. 이슬람교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하버마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슬람교 소수 이주민들이 종교로서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귀를 열어놓되 이슬람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새로 살아야 하는 사회에 대해 갖고 그 시민권에 걸맞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상호소통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할 여러 정치적인 조건이 가니까는 결과적으로 말년은 완전히 좀 이렇게 우울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신문에 기고한 러우 전쟁 나고 중동 사태 났을 때 하버마스가 일단 중동 사태 났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비겁하게 테러 났다. 이러는데 아랍권에 있는 철학자나 지성인들이 벌떼처럼 하버마스 공격을 나섰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러면서 저도 조금 씁쓸했던 게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동 히로부미 죽인 거 우리가 테러로 봐야 되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겹쳐가고 역시 하버마스가 말하자면은 좀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하버마스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경우인데 저는 제가 하버마스 전공자라고 자처할 생각은 지금까지도 추억도 없이 그래서 사실은 프랑크푸르트로 안 가고 유학을 베를린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서 집 앞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보던 행운을 누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이르기까지 그 나름대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근데 참 이진우 선생님 볼 때마다 저로서 착잡한 게 참 미워요 보면. 꼭 저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지. 그것도 또 거부할 수 없이 그야말로 이럴 때 업계 전문어로 재수없다 그러는데요. 선생님께서 AI 시대의 철학이라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버마스가 이걸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감당을 못했을 것 같은데 분명한 문제는
여기 AI 시대 제가 이걸 느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진우 선생님 철저하게 공감하는 게 새로운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있었습니다.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딱 보니까는 도대체 이 미디어로 전개되는 플랫폼 공론장에 대해서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12.3 내란이 단 6시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6시간 만에 모든 사태를 다 꿰뚫어 봤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톡방에 올린 글에서는 12.3 내란을 아는데 우리는 딱 6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우리가 광주 민족항쟁을 아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최소한 황석영 선배가 자기 이름으로 보고서를 낼 때까지 5년 반 완전한 그걸 내는데 8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 저는 그걸 코프레선스라는 개념으로 풀었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었는데 하버마스는 이거를 갖다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플랫폼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헷갈렸을 거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K-데모크라시가 어느 면에서는 의미 문제, AI 시대의 의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뭔가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선생님하고 좀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